제가 끝까지 이 손 놓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서진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왜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맞서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도 아들 도윤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지요. 그 모든 답이 장례식장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진은 몰랐어요. 이 장례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성그룹 정미숙 회장의 장례식. 서진은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친아들이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상주가 아니라 조문객을 안내하는 사람처럼요. 장례식장 전광판에 유가족 명단이 떴습니다. 고인 정미숙, 장남 한도혁, 배우자 한기철. 서진은 명단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도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을 세운 정미숙 회장의 친아들, 피를 나눈 유일한 자식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남이라고 적힌 사람은 한도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부사들이요.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15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한 게 15년 전이에요. 도윤이 15살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서진은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도혁이 조문객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33,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성그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덕담이 오갔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 사람이 벌써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문객 하나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향은 어디서 피우나요? 도윤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친어머니 장례식에서 안내 직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30살 먹은 성인이 한성그룹 창업주의 친아들이요. 도혁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저 사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기철이 유가족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살,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분명히 도혁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도윤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 그 말을요. 하지만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이라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그 옆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거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진을 따로 부르셨죠.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도윤이한테도 말하지 마. 때가 되면 열어봐. 서진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때가 언제예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알게 될 거야. 저것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서진은 가방 안에 든 봉투를 만졌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때가 되면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광경을 보니 무언가 감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서진에게 뭔가를 맡겨두신 거죠. 다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도혁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할 일 끝났지? 마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근 통보를 하는 말투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직후 도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한도윤 이사님, 내일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됨을 통보드립니다. 서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을 쓴 거예요. 도윤은 메시지를 읽더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법인카드 정지, 회사 차량 반납 요청,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해제. 하나하나 끊기고 있었어요. 도윤이 한성그룹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요. 서진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하루 만이었어요. 시어머니 발인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이 사람은 싸우는 법을 잊은 게 아니에요. 싸워봤자 진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본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원장 공개 자리에 오라는 거였어요. 서진은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봉투.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것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 원장 공개 자리는 본가 대저택에서 열렸습니다. 서진은 도윤과 함께 현관문을 들어서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가사도우미가 서진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엔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는데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혁과 한기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도윤에게 자리가 없었어요. 소파는 도혁과 한기철, 그리고 친척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아니, 손님보다 못한 대우였어요.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정미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 35%는 배우자 한기철에게, 30%는 장남 한도혁에게 상속합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장남 한도혁이라고요? 그건 친아들 도윤이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혁에게 간다고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본가 대저택은 한기철에게, 별장 2채는 한도혁에게 상속합니다. 개인 재산 중 현금 50억 원은 장남 한도혁에게 상속합니다.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상이라고요? 도윤 몫은요? 변호사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에게는 별도로 상속된 재산이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거잖아.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곁에서 모시면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윤을 끔찍이 아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분이 유언장에서 친아들을 완전히 빼버렸다고요.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진짜 유언장이 아니야. 확신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수고했어, 동생.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한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여기 올 일은 없을 거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기철은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본가 출입은 앞으로 삼가해라. 가족 행사도 올 필요 없고 너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내 명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살아.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틀 만에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도혁이 덧붙였어요. 아, 회사 얘기는 들었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됐어. 깨끗하게 정리된 거야.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창피하게.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본가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도혁이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뒀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기록해라. 얼굴, 표정, 말투까지 전부. 언젠가 다 필요하다. 차에 탔습니다. 도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상해요.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이상하죠. 제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서진은 가방 안에 든 봉투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거였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열어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것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결혼할 때 도윤 이름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였어요. 한성그룹 도련님이었던 사람에게 남은 거라곤 이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상은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15년 동안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계실 때도 저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회의에서 빼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어머니가 막아주셔서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남긴 게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괜히 맡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때가 되면 열어봐.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들이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유언장, 진짜 아닙니다. 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번호를 확인했지만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 유언장, 진짜 아닙니다. 서진은 밤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번호를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내봤지만 발송 실패가 떴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거였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진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집안에서 버틴 시간이요. 서진은 3년 전 처음 시어머니 비서로 들어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도윤을 처음 봤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였어요. 그때 서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존재감이 없지? 도혁은 회의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도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도혁이 박수를 받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조용한 이유를 몰랐어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하셨죠. 도혁과 한기철은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했거든요. 도윤아, 밥 먹었어. 형이 챙겨줬어. 시어머니가 물으면 도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뒤에서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 도혁은 도윤을 짓밟았습니다. 회의에서 빼놓고 성과를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어요. 한기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선 항상 도혁 편을 들었죠. 중요한 결정에서 도윤을 배제했고 승진에서도 밀어냈어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재혼 후 시어머니는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외로워 보이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게 좋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15살 소년이 혼자 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5년간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참는 거였는데 나중엔 말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어요. 형이랑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재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연기했습니다. 서진은 책장을 뒤지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물건이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펼쳐봤다가 손이 멈췄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날짜, 장소,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3일. 형이 회의에서 내 기획안을 자기 것처럼 발표함. 어머니, 안 계신 자리. 참음. 2014년 3월 20일. 승진 발표. 내가 아니라 형이 됨. 실적은 내가 더 좋았음. 아버지가 결정함. 어머니한테 말 안 함. 걱정시키기 싫음. 2018년 9월 5일. 거래처 미팅에서 형이 나를 무시함. 저 친구는 그냥 보조예요. 라고 함. 어머니한테 말 안 함.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치 기록이었어요. 모욕당한 날, 무시당한 날, 공을 빼앗긴 날.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항상 같은 말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말 안 함. 걱정시키기 싫음.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어머니를 지키려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진실을 모른 채 돌아가셨을까요? 서진은 노트 마지막 부분에서 분위기가 달라진 걸 발견했어요. 2024년 10월 18일. 이상한 일이 있었음. 어머니가 나를 따로 부르심. 손을 잡고 우셨음. 미안하다고 하셨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음. 나도 울었음. 서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어머니가 물으심. 그 노트 말이야. 언제부터 쓴 거야? 노트. 무슨 노트요?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음. 그러더니 다시 우셨음. 엄마가 미안해. 다 몰랐어. 서진은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노트를 보신 거였습니다. 도윤이 병문안 왔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발견하셨던 겁니다. 15년 치 기록을요. 아들이 혼자 삼켜온 모든 것들을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심. 엄마가 준비해 둘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근데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음. 눈빛이 달랐음. 믿음 같은 게 있었음.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었어요. 서진은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트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됐어요. 15년간 속았다는 거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신만 몰랐다는 거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뭔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요. 서진에게 봉투를 맡긴 것도 그 일부였죠. 도윤이한테도 말하지 마. 때가 되면 열어봐. 시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저 애는 할 수 있어. 기회만 있으면 돼. 서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뭘까요?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안 자요? 서진은 노트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걸 봤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거 봤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심하죠.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서진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한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버틴 거예요. 도윤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머니가 노트를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서진은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믿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둘게. 라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뭔가를 남겨두신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 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무너지길 원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 거야. 당당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15년간 눌려서 몰랐을 뿐이에요. 언젠가 이 사람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저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서진은 그날까지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차려줘도 몇 숟갈 뜨다 말았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15년간 버텨온 사람이 이제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어요. 한성그룹 비서실이었습니다. 서진 씨,
내일 본가로 와주세요. 유품 정리건으로요. 서진은 의아했어요. 유품 정리라고요? 이미 장례도 끝났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쓰시던 물건들 중에 서진 씨 이름이 적힌 게 있어서요. 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서진은 혼자 본가로 갔습니다. 도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저 집에 가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본가 현관에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계셔서 온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갑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기서 3년간 일했거든요. 매일 이 방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일정 챙기고 차 대접하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요. 회장님이 서진 씨 이름을 적어두셨더라고요. 서진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 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없을 때겠지.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노트를 두고 갔더라. 그걸 읽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15년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만 몰랐더라. 서진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도혁이랑 기철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몰랐어. 내 앞에서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바보같이 속았더라.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어머니도 속으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도윤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서진은 상자 안을 다시 살폈어요. 서류들 사이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지고 있던 봉투와 같은 거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혁이었어요. 그는 서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너 여기서 뭐 해? 서진은 상자를 재빨리 닫았어요.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서 주제의 유품은 무슨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도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서류를 헤집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뒤지기만 했습니다. 표정이 초조해 보였어요. 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서진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뭐가요? 도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관 마.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서진은 눈치챘어요. 도혁이 찾는 게 뭔지. 시어머니가 남긴 진짜 서류. 도혁은 그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기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혁을 보더니 물었어요. 찾았어? 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한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없으면 곤란해.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서진을 발견했어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직원분이 부르셔서요. 한기철은 서진이 들고 있는 상자를 쳐다봤어요. 그거 뭐야? 서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거라고 들었어요. 개인 물건이에요. 도혁이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놔봐. 뭔지 확인해야지. 서진은 상자를 꽉 안았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도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거? 비서 주제?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거야.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기셨어요. 그건 법적으로 제 거예요. 한기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가져가. 어차피 별거 아닐 거야. 도혁이 항의했어요. 아버지, 근데 한기철이 도혁을 노려봤습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거 찾아야지.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이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시어머니가 숨겨둔 거였어요. 서진은 상자를 들고 본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상자를 열었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서류들은 도윤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진짜 유언장도 여기 있어. 저것들이 가져간 건 가짜야. 내가 일부러 만들어둔 거야.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유언장. 시어머니가 일부러 만들어두신 거였어요. 저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요. 그리고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들을 살폈어요. 주식 양도 증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진짜 유언장. 전부 도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요. 도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서진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아직 도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마음을 추스려야 했어요.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아직 빛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거요. 그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 속 상자를 만졌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것들. 도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 때가 되면 보여줄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는 그날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서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이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진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 유언장, 진짜 아닙니다.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번호였어요. 서진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맞죠? 저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과장이라고요. 서진은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신뢰하셨던 몇 안 되는 직원이었죠.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서진은 바로 대답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 과장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시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내일 오후 3시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도윤에게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이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서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과장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만약 자기가 죽으면 서진 씨한테 연락하라고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과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받아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회계 장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과장이 대답했어요. 한성그룹 내부 자금 흐름이에요. 최근 6개월치요. 이 과장이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상한 거 보이죠?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어요.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처 불명 지출. 수억 원 단위였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과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도역 부사장이요.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조금씩 빼돌렸어요. 회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서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이 자료 모으라고 시키셨어요. 증거를 확보해 놓으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본격적으로 손댈 거야. 그때 이걸 서진이한테 줘.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경찰이나 검찰한테 주면 되잖아요. 이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도윤 도련님이 직접 일어서는 거였어요. 도련님이 스스로 저것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요. 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과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직 더 있어요. 서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가요? 이 과장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도역 부사장이 지금도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대담해졌어요. 이번 달에만 30억이 빠졌어요. 서진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0억이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미리 빼두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이 과장이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들키면. 이 과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잘렸어요. 도역 부사장이 저 눈치채고 바로 내보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회장님 은혜를 20년간 입었는데 마지막 부탁 정도는 들어드려야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이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는 서진 씨가 판단하셔야 해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쓸지. 서진은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 과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서진은 올려다봤습니다. 이 과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도역 부사장이 뭔가 찾고 있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서류를요. 아마 진짜 유언장일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가에서 도역이 뒤지던 게 그거였어요. 이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진 씨한테 회장님이 뭔가 맡기셨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에 다 나와요. 그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이 과장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도역의 횡령 증거까지요. 하지만 복수하라고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서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상자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 주식 양도 증서, 부동산 소유권 서류. 전부 도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 과장한테 받은 회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도역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어머니가 미리 모아두셨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이걸 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요. 당당하게 저들 앞에 설 수 있게요. 도윤의 눈에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15년간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해볼게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요. 끝까지요.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2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월급이 끊겼고 다음 달부터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진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계란 몇 개, 라면 2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씨 계세요? 서진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시죠? 남자 하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파트 건에 대해 통보드릴 게 있어서요. 도윤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가 도윤을 보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아파트 한도윤 씨 명의로 되어 있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변호사가 피식 웃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매매 대금 5억 원이 한성그룹 법인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영수증도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개인 돈이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법인 자금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산 부동산은 법인 소유예요. 따라서 이 아파트는 한성그룹 재산입니다. 30일 내로 퇴거 바랍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진이 나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사주신 거라고요. 결혼 선물이었어요.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원본 영수증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 2명은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류 조작이야. 형이 한 거야. 서진도 알았습니다. 도혁이 손을 쓴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개인 돈으로 산 아파트를 법인 자금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원본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주셨어. 내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하셨다고. 서진은 도윤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저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마저 뺏기면 진짜 갈 곳이 없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이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 있어요? 어머니가 개인 돈으로 사셨다는 증거요. 새벽에 답장이 왔어요. 찾아볼게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서류가 있었거든요. 서진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30일 안에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윤이 카드를 쓰려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까 사용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혁 쪽에서 손을 쓴 거였어요. 법인카드도 아니고 개인카드였는데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막았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서진이 물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구하러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이력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땠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피해. 전화도 안 받아. 서진은 치가 떨렸어요. 도혁이 손을 쓴 거였습니다. 제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한도윤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건드리면 한성그룹이랑 엮인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거구나.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 찾으면 돼요. 서진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미 다 가져갔잖아요. 회사도, 상속도. 근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요? 서진도 그게 궁금했어요. 도혁이 너무 필사적이었거든요.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서진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려?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남겼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기 전에 완전히 짓밟아 두려는 거예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도혁은 진짜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가에서 뒤지던 게 그거였잖아요. 찾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도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안 무너질 거예요. 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같이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과장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아파트 매매 관련 원본 서류요.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이랑 영수증이 있어요. 법인 자금 아니에요. 서진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이 과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도혁 부사장 횡령 규모가 더 커졌어요. 이번 주에만 50억이 추가로 빠졌어요.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내부 제보 준비하고 있어요. 서진 씨가 타이밍 잡아주면 움직일게요.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들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두웠던 눈에 불씨가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 과장이 보내준 서류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계좌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어요. 날짜도, 금액도, 받는 사람도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혁 측이 조작한 서류는 가짜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변호사를 쓰려면 돈이 필요했고요. 통장 잔고는 180만 원. 이번 달 관리비랑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서진은 머리가 아파왔어요. 증거는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안 되니까 중소기업으로요.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면접까지 갔다가도 탈락했습니다. 한성그룹 출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거든요. 도혁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어요. 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봤어요. 비서 일이라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한성그룹 며느리셨죠? 좀 그렇네요. 도혁의 손이 여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가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라면도 다 떨어졌어요. 서진은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몰래요.
도윤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서로 걱정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날 오후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 과장이었습니다. 도혁 부사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회사 임원들한테 뭔가 압박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터지려나? 저녁에 뉴스가 떴어요. 한성그룹 정기 이사회 개최. 주요 안건은 경영권 승계. 서진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것 봐요. 도윤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회장 자리에 앉으려는 거야. 기사를 읽어봤어요. 한성그룹 도혁 부사장,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 창업주고 정미숙 회장 유지 이어받아.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유지라고? 어머니가 형한테 회사 맡기시겠어. 웃기지도 않네. 서진은 직감했어요. 도혁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기 전에 도윤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 거였어요. 진짜 유 원장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도 뺐고 취업도 막고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붙인 거였어요.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내일 한성그룹에 가볼까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뭐요? 도윤이 말했어요. 이사회 전에 임원들을 만나볼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서진은 걱정됐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이 이겨요. 시간이 없어요. 이사회 끝나고 형이 회장 되면 끝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도윤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구겨진 양복이었지만 다림질해서 입었습니다. 서진이 넥타이를 매주었어요. 도윤이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어요. 출입증 없으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저 한도윤이에요. 정미숙 회장 아들이요. 경비원은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세요.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전무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재무팀 이 전무요.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했어요.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바쁘시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 둘이 돌아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서진은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비서실에서 일했던 박 차장이었어요. 여기서 뭐 해요?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임원들 만나러요. 박 차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안 돼요. 안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도혁 부사장이 도윤 씨 오면 바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차장이 뭔가를 건넸어요. 종이 쪽지였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내일 저녁 7시요. 사람들 모아둘게요. 회장님한테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도윤은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걱정하셨어요. 도윤 씨가 어떻게 되나.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날 밤 서진과 도윤은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어요. 시내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야. 형이 눈엣가시로 생각해서 다 밀어냈거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식당 안에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박 차장, 이 과장, 그리고 예전 임원 몇 명. 도윤이 들어서자 다들 일어났습니다. 이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혁 부사장 횡령건, 증거 다 모았어요. 금액이 200억 가까이 돼요.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억이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한기철 회장도 연루돼 있어요. 둘이 같이 빼돌린 거예요. 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증거 확실해요? 이 과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모아두신 거예요.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도윤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허위 영수증,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서류. 완벽한 증거였어요. 박 차장이 말했어요. 이사회가 다음 주에요. 그 전에 터뜨려야 해요. 도혁이 회장 되면 이거 다 묻어버릴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예전 재무팀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감사원에 넘기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언론도 같이 터뜨려야 해요. 도혁이 막으려 할 테니까 동시에 가야 효과가 있어요. 서진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작전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위에서가 아니에요. 회장님, 위에서예요. 회장님이 평생 일군 회사가 저 인간들한테 먹히는 꼴을 못 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떨려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떨려요. 이상하게. 서진은 도윤의 옆얼굴을 봤어요. 15년간 움츠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갈게요. 끝까지요.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서진도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예요. 이사회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도윤은 밤잠을 줄여가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5년간 기록해둔 노트도 꺼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분류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도왔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혁이 저지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이 과장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어요. 도혁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빼돌린 돈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었어요. 금액을 합쳐보니 230억이 넘었습니다. 서진은 기가 막혔어요. 이 정도면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도윤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형이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빼돌렸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서진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도혁 부사장이 왜 이렇게 돈이 급했는지 알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소문으로는 개인 투자 실패가 있었대요. 해외 부동산이랑 가상화폐요. 손실이 300억 가까이라는 말도 있어요. 서진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항상 그랬어요. 큰 소리 치면서 실속 없는 짓만 했거든요.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근데 뒤에선 다 빚이었던 거야. 서진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도혁이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감사원에 제보가 접수됐어요. 이 과장이 직접 움직인 거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지 기자 2명과 접촉했어요. 박 차장이 연결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터지면 한성그룹 난리 나겠는데요. 도윤이 조건을 걸었어요. 이사회 당일에 터뜨려주세요. 그 전에 세면 막힐 수 있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점, 보도로 갈게요. 서진은 긴장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어요. 도윤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도윤아.
도혁이었어요. 서진은 옆에서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도혁이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 오지 마.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왜? 도혁이 웃었어요. 내가 와봤자 바뀌는 거 없거든. 그리고 쪽팔리잖아. 쫓겨난 놈이 뭔 낯짝으로 와.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혁이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아파트 건. 순순히 나가.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너도, 내 마누라도.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형, 나 말 안 했잖아. 15년 동안. 도혁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서?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젠 말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도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뭘 말한다고? 도윤이 대답했어요. 형이 한 짓 다 알아. 15년간 기록했거든. 날짜별로, 금액별로. 도혁이 헛웃음을 쳤어요. 허세 부리지 마. 증거도 없으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형이 회사 돈 빼돌린 것까지. 230억이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도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보자, 형.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15년간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양복을 입었어요. 서진이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도윤이 거울을 봤어요. 15년간 움츠렸던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막히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이 미리 손을 써뒀거든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이사회가 열리는 20층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여기까지야. 잘하고 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혁이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기철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혁이 입을 열었어요. 너 왜 왔어? 여긴 내가 올 자리 아니야.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주주야. 어머니 지분 받았거든. 도혁이 비웃었어요. 무슨 지분? 유언장에 내 이름 없었잖아.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건 가짜야.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 공증도 받은 거야. 도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뉴스가 떴어요. 도혁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보가 떴거든요. 한성그룹 도혁 부사장, 230억 횡령 의혹, 감사원 조사 착수.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한기철의 얼굴도 새파래졌습니다. 기사에 자기 이름도 있었거든요. 공범으로요. 도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근데 이제 어머니 안 계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신 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형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평생 일군 회사니까.
다만 형이 망치게는 안 둘 거야.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도혁에게 쏠렸어요. 도혁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한기철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기철 회장님, 횡령 공모 사실입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한기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혁이 소리쳤어요. 저것들 누가 드린 거야?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혁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속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230억 횡령 의혹, 감사원 긴급 조사 착수, 도혁 부사장, 해외 비자금 계좌 다수 확인, 한기철 회장 공모 정황, 검찰 수사 확대될 듯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 건,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경제지가 전부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 과장과 박 차장이 여러 곳에 동시에 정보를 넘긴 거였습니다. 도혁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규모였어요. 임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혁 부사장, 해명이 필요합니다. 도혁이 화를 냈어요. 해명? 뭘 해명해? 이건 다 조작이야. 저놈이 꾸민 거라고.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조작이라고요? 계좌 내역이 다 있잖습니까? 도혁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남을 짓밟을 때 쓰던 입이 자기 변명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야. 어머니가 개인 돈으로 사주신 증거. 형이 법인 자금으로 조작했지? 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한테는 안 중요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중요해. 15년간 뺏긴 것들을 하나씩 찾는 거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전과 다른 눈빛이었어요. 15년간 구석에 있던 사람이 정중앙에 서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검찰 휘장이 보였습니다. 한도혁 부사장님, 한기철 회장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도혁이 소리쳤어요. 뭐? 지금 날 잡아가겠다고?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가. 나 한성그룹 부사장이야. 감히 누굴 잡아가? 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위는 상관없습니다. 법 앞에서는요. 한기철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갔습니다. 60평생 점잖은 척 살아온 사람의 최후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도혁은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손 놔. 나 안 가. 하지만 결국 양팔을 잡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혁이 도윤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혁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피해왔던 눈빛이었어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도혁이 외쳤어요. 너 두고 봐. 나중에 어떻게 되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는지 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얼굴을 가렸어요. 카메라를 피하려고요. 15년간 당당하게 남을 짓밟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쳐 일군 곳이니까요. 다만 정상화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방향으로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땠어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끝났어요. 형이 잡혀갔어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어요. 도윤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한성그룹 본사 앞은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도혁과 한기철이 검찰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잠깐 바라봤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뭐 생각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이걸 보고 계실까?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한성그룹 이야기였어요. 230억 횡령, 서류 조작, 해외 비자금. 전부 보도됐습니다. 도혁의 얼굴 가린 사진이 메인에 떴어요. 한기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재벌가 추태, 탐욕의 끝, 자업자득. 도윤은 뉴스를 끄며 말했어요. 형은 늘 말로 사람을 지배했어요. 큰 소리 치고, 허세 부리고. 근데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갔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치욕적인 거겠죠. 말 많던 사람이 말문이 막히는 거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웠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15년간 짓눌렸던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정상화해야 했고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혁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기철은 징역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요. 하지만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온 날, 서진은 뉴스를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다 끝났어요. 화면에는 도혁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임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건 도윤 씨밖에 없습니다. 박 차장이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원하신 것도 이거예요. 도윤 씨가 다시 일어서는 거.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는 거.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에 취임한 첫날, 도윤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6개월 전 그 회의실이었어요. 그때는 구석에 서서 안내만 하던 곳이었죠. 지금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기대였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어머니가 일군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정직하게, 제대로. 회의실에 박수가 울렸어요.
도윤은 어색했습니다. 박수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15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건도 해결됐습니다. 이 과장이 찾아준 원본 서류가 결정적이었어요. 법원에서 도윤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도역 측 변호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갈 곳 없을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도윤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시어머니 산소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봄이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기다렸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15년이나 걸렸네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요. 당당하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다 준비해 주셔서. 저 혼자였으면 못 일어섰을 거예요. 서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진이한테도 고마워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있었어요.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어머니 제사 때 형이 올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오죠. 교도소니까. 도윤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네요. 이상한 기분이에요. 15년간 형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 봐도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이 밉지가 않아요. 불쌍하달까.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15년간 당하고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도윤이었습니다. 2달 후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떨리진 않았어요. 서진이 객석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연단에 섰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이사 한도윤입니다. 먼저 고 정미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15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듣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때를 아는 법.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일군 한성그룹을 지키고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수가 터졌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요. 아직도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 게. 서진이 웃었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죠.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15년간 고개 숙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손 놓지 않아줘서. 서진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안 놓을 거예요.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어요. 도윤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엔 뺏길 뻔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자기 집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서진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도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 미소가 전부였습니다. 서진이 도윤 옆에 섰습니다. 어깨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아침이 온 것 같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성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세상이 모두 등 돌려도 단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연 속 도윤도 그랬습니다. 15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형은 무시했고, 아버지는 외면했고, 친척들은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서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손 놓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이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